네,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각 루틴들이 이제 짜게 짜여지는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습은 해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이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해를 원하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그 주어진 이 교재를 본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거나 그다음에 뭐 입력해서 컴파일을 해 보신다거나 하는 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비행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비행 제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매우 복잡한 내용이지만 우리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한번 그 이해를 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좀 여기다 드려놨습니다. 이 내용 뭐 간략하게 보시면은 자, 비행 제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실질적인 비행체의 그 기울어진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회전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읽어드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보상할 수 있는 그 액추에이터, 이제 모터죠. 모터는 결국 프로펠러고 그 프로펠러는 또 추력이죠. 그래서 각 로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추력을 그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 값에 걸맞게끔 자세를 잡아주는 작용이 비행체에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속도로 일어나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드론들은 대부분 이제 50Hz에서 200Hz, 그러니까 초당 한 50회 정도로 반복을 하면서 제어를 해서 자세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속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200Hz 정도, 그러니까 초당 200회 정도로다가 고속으로 돌면서 자세 유지를 하는, 그래서 그 비행 제어하는 루틴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개념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 구성되어 왔는지 이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그 소스 파일을 이제 구성된 내용을 보시면 그림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센싱 하는 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결과적으로 그 이러한 센서들을 비행체의 위치를 알기 위한 그 센서들을 읽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회전도, 회전각을 계측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도를 계측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북쪽이냐 남쪽이냐 서쪽이냐를 보는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의 루틴들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연산된 결과를 실제 그 모터 쪽에, 모터보다는 사실은 FCC에서는 이제 ESC라고 하는 그 장치에다가 출력을 내겠죠. 그쪽에 내기 위한 그 루틴이 있고, LED 제어는 뭐 이제 상태를 보기 위해서 LED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전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얼마만큼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원 전압 측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 모든 그 센싱하는 데이터들은 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많은 노이즈들이, 특히 진동 관련한 노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압도 마찬가지고 전압에 관련된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필터링하지 않으면 사실 또 제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을 하는 부분이 또 이제 소프트웨어 루틴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와 같은 루틴들이 실제 드론을 움직이는 비행 제어를 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소스 코드들은 이제 아래 보이시는 그림처럼 서로 연결 관계를 가지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FC 초기에는 이제 한 번만 돌아가게 되죠. 처음에 이제 전원이 켜지고, 그 다음에 메인 CPU가 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트라든지 설정된 대로 이제 세팅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이 루틴들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제 센서에 의한 값들이 이제 이쪽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이런 그 가속도, 그 다음에 자이로, 방위각, 그 다음에 이 공기압은 이제 고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일단 이제 노이즈를 일단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필터링 루틴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일단은 현재에서 나타난 자세, 센서에 의한 자세 값과 그다음에 내가 비행하려고 하는 자세 값의 그 차이점들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되죠. 그 연산된 그 값을 가지고 원하는 이제 그 자세로 제어를 하기 위한 이제 값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제어하는 방법이 PID 컨트롤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PID 컨트롤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실제 추력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액추에이터 컨트롤 루틴 쪽으로 데이터를 던져주면 이것에 의해서 실제 모터가 돌고 모터의 회전 속도에 따라 추력이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자세에 이제 다가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제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매뉴얼로 자기 혼자 자세를 잡는 거 외에 내가 어디로 가라, 그 다음에 내려와라,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조정하기 위한 RC 컨트롤러 해당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연산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타겟 값이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그 차이가 난 거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이제 PID 컨트롤 루틴에 의해서 연산을 하게 돼 갖고 출력을 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그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단지 내가 자세가 외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만큼 계속 보정해 주는 정도의 그 컨트롤이 일어나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전체 그 코드 구성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서 각 루틴들이 만들어지는데 각 루틴들에 해당되는 그 단위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어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자세하게 읽어야 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고 저는 이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충 윤곽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터 컨트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터 컨트롤 하는 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터를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먼저 BLDC 모터와 일반 모터 그냥 DC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BLDC 모터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터의 종류입니다. 드론에는 이것은 이제 제어도 용이하고 효율도 좋고 그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이제 표준화되어 있어서 효용성도 높습니다. 아, 반면에 이제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거는 일반 이제 DC 모터인데 브러시 모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 앞 값으로 그 해당되는 그 RPM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C 자체도 전압을 내주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만드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드론의 그 액추에이터는 이 DC 모터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DC 모터에
별도의 드라이버를 달지 않고 단지 이제 물론 FET는 달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PWM이라고 하는 그 변환 신호를 내줘서 전압을 변환을 해주지 못하니까 PWM이라고 하는 듀레이션을 컨트롤 해주는 형태로 그 데이터를 내줘서 마치 전압을 가감을 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일단 추력을 조정하는 형태로 본 교재에서는 그 루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BLDC 모터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수치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내보내주면은 PWM 포트에서 해당되는 그 출력이 ESC한테 전달이 돼서 해당되는 RPM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참고해 두시고 지금은 이제 이 DC 모터에 집중을 해서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모터를 뭐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드론의 크기와 드론이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임무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무게, 그 다음에 드론의 무게에 따른 추력의 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효율성, 그 다음에 토크, 그 다음에 극수. 이거는 이제 모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극이 있는데 그 극수를 이제 보는 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드론의 중량과 추력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모터가 다 낼 수 있는 추력은 최소한 비행체를 띄울 수 있는 중량의 약 2배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웨이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돌풍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강건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약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에 해당되는 추력, 그래 최고 출력이 다 합치면은 그 비행체 전체 무게의 약 2배 정도가 추력이 되게끔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효율 매우 중요합니다. 왜 효율이 중요하냐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배터리, 그러니까 전원이죠. 전원 장치가 얼마만큼의 전원 전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내가 사용하는 모터 효율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나의 그 추력으로 지금 출력을 냈을 경우에는 몇 분이면 소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효율을 많이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력 대비 전력 비율이 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 값들이 모터를 구매를 할 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원래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는 단지 그 브러시 모터, DC 모터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BLDC 모터나 그다음에 DC 모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토크, 극수. 일반적으로 극수가 많은 거는 이제 회전수가 낮아지면서 토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고속으로 프로펠러를 돌리지 않고 저속으로 돌려야 되는 경우에는 극수가 많은 모터가 유리하다. 여기서 이제 극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높아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좀 전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 이제 드론 아카데미 키트라고 하는 그 키트에 국한돼서 설명하다 보니까 BLDC 모터가 아니라 일반 DC 모터로 그 전압 제어를 해서 출력을 내는 형태로 이 교환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PWM 신호는 모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PWM 신호는 어떻게 내는지에 해당되는 회로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BLDC 모터라면 중간에 ESC라고 하는 또 다른 컨트롤러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프로토콜에 맞추는 PWM 신호를 내보내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WM과 달리 그건 프로토콜 PWM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그 주기, 그러니까 이쪽 FET가 얼마만큼 그 전류를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닫고 하는 그 시간의 비율을 가지고 많이 열어주고,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많이 열어줘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가니까 그만큼 모터는 더 크고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추력을 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내보내주면은 그 모터는 이제 천천히 돌면서 작은 추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펄스폭을 전체 열려 있는 이 비율과 그 다음에 닫혀 있는 그 비율의 차이가 이제 크냐 아니면 이쪽이 검은 부분이 크냐 그 다음에 이제 흰 부분이 크냐에 따라서 많이 내보내주고 적게 내보내주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제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이제 출력을 낼 수 있는 포트가 실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32F103에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데이터와 해당되는 그 숫자를 써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다가 출력이 이제 진행됩니다. 이 출력은 결국 여기에 이제 회로도도 나와 있지만 이 회로의 최종단에 모터 쪽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FET가 붙어 있는데 뭐 TR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출력을 내줌으로써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주기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열려 있으면 세게 돌아가는 거고, 조금 열려 있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조금씩 천천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데고 여기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출력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CPU의 각 포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포트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고, 그거에 맞춰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면 이와 같은 표 지금 3에 나타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 초기화 코드가 짜지게 됩니다. 이것도 C 랭귀지를 이해하시거나 배우신 분이 있으신 분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다가 그 내가 원하는 PWM의 그 설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그 PWM 그 펄스 폭을 결정하는 형태로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루틴들이 돌아가는 그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실제로 데이터 값을 바꿔 가면서 나오는 출력들을 그 화면이 스코프로 찍어서 본 화면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DC 모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의해서 실제 추력이 발생되는 추력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뭐 내용 간단합니다. 모터가 소요되는 파워, 그 다음에 그 모터가 그 내는 실질적인 효율,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롭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돌아가는데, 이 프롭도 이제 얼마만큼 잘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추력의 효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이제 추력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작은 우리 아카데미 키트 같은 데 사용되는 이런 작은 프롭 같은 경우들은 아주 정밀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센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센서를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왜 센서,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을 얻어내야 되는지에 해당되는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놨는데, 먼저 그거에 앞서서 실제 센서는 이제 자세에 관련된 거, 위치에 관련된 거를 이제 얻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알기 위한 그 이제 변수가 있는데, 비행체가 이런 형태로 있다면 축이 세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향으로 보는 축으로다가 회전되는 거를 이제 롤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행체의 바닥을 바라보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되는 거를 이제 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체의 중심에서 수평에 해당되는 옆으로 수평에 해당되는 축에 대해서 회전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피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 피치에 해당되는 값을 얻기 위한 센서가 가속도 센서, 또 그다음에 그 자이로 센서가 이제 그런 데이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이 비행체가 얼마만큼 높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압력 센서, 기압의 차이를 가지고 알아내는 압력 센서, 이렇게 그 구성이 돼서 비행체의 어, 그 제어를 하기 위한 그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표 6번은 이와 같은 가속도, 그다음에 자이로, 그 회전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센서들이 현재 발매하고 있고 소형으로 나와서 쓰고 있는 그런 IC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 드론에 사용되는 센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인데, 여기에 소개되는 건 이제 세 개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실제 저희는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하나, 9250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센서를 사용하는 그 FCC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자주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M303D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그 ST 마이크로사에서 만들었었던 그 센서입니다. 지금은 아마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말 그대로 가속도를 센싱하는 거고, 지자기 센서라고 하는 거는 방위각에 해당되는 그 센싱을 할 수 있는 IC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센서고요. 여기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SPI I2C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L3GD 20H라고 하는 이 센서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ST 마이크로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각속도라고 하면은 이제 회전되는, 세축으로다가 회전되는 그 각속도 데이터를 얻어내는 자이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되는 그 회전 레이스를 알아야지 또 회전하는 그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칩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I2C, SPI 인터페이스가 가능한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은 비싸지만 이제 한 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자이로스코프 각속도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MPU 6000 시리즈를 쓰거나,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시스템들과도 같이 병렬로 써서 서로 보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작은 FCC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6000 시리즈 외에 9000 시리즈로다가 넘어오면은 이제
기존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삼축 자이로 삼축 가속도 플러스 지자기 센서까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CPU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925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샘플로 프로그래밍 된 거는 9250 센서 모듈을 기준으로 프로그램들을 샘플로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그 프로그램 설명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PU 9250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있고 지자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인터페이스를 I2C 이것도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PI 방식 두 가지를 다 또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앞서 있는 IC들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이 안에 네, MPU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센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MPU V50을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그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제 I2C 또는 SPI로 일단은 통신이 연결이 되고 그 상태로다가 이제 액세스를 하면서 해당되는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던져서 세팅을 하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센서들이 전부 다 이제 I2C, IIC 또는 I2C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한 시리얼 선로 몇 개, 신호선 몇 개만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버스처럼 묶어서 각각에 해당되는 장치들을 마스터에서 한꺼번에 다 액세스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방법이 바로 I2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SPI가 있는데 SPI는 그거와 달리 에, 그 버스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는 버스로 물려 있지만 하나와 각각의 디바이스 하나하나마다 그 셀렉터 신호를 줌으로써 그놈과 그때그때 이제 1대1로다가 하드웨어 매칭이 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SPI입니다. 그래서 먼저 I2C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은 버스 형태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할 때 SPI를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설명이 어, 뭐였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세 가지의 신호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그 칩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선 세 개는 공통적으로 쓰지만 이 디바이스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이 칩 셀렉터 하나씩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칩 셀렉터가 제공되는 수만큼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I2C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져 있는 그 신호선만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어드레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어드레스에 따라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신호선 확장 없이 이제 여러 디바이스와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복잡한 통신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드웨어처럼 이렇게 셀렉션이 돼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그 심플한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 친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 하드웨어 핀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단점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죠. 다음은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2C를 쓰건 그다음에 이제 그 SPI를 쓰든지 간에 그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팅해 주는 내용이 이제 이니셜 코드라고 하는데, 이 이니셜 코드를 이와 같은 스텝으로다가 정리를 했고, 이 스텝대로다가 프로그램을 짠다면 이와 같이 짜집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PI 쪽도 프로그램을 짜신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텝을 밟아서 짜게 되고, 그렇게 이 스텝대로다가 이제 코드를 짠다면 이렇게 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SPI 또는 I2C 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 함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2C 버스를 이용했을 때 레지스터 값을 MPU 입장에서 쓰거나 읽을 때, MPU라는 얘기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입니다. MPU V50 말고 거기서 쓰거나 읽거나 하기 위한 함수를 먼저 여기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I2C 버스를 통해서 9250에다가 9250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여기다 이제 스텝을 정리를 했고 이대로 정리를 해서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짠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짜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죠. 쓸 경우에는 또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쓰는 이 절차대로다가 쓰는 내용을 함수로 만든다면, C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이렇게 코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바이트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바이트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함수를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네, 다음은 이제 SPI 버스입니다. SPI 버스인 경우는 한 바이트는 이러한 스텝을 주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읽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스텝을 주면서 하는데, 해당되는 그 소스는 이런 식으로 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서 I2C와 마찬가지로 여러 데이터를 읽고 쓸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예제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멤스입니다. 이 멤스라고 하는 건 9250이죠. 9250이라고 하는 그 칩 자체가 처음에 이제 리셋이 되고 나면은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초기화를 시켜주는 내용을 앞서서 만든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읽기 쓰기 포트를 통해서 읽기 쓰기 I2C라든지 SPI 버스를 이용한 그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제 9250의 CPU를, 9250의 칩을 초기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절차는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 먼저 그 칩 아이디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센서명에 따라서 아이디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해당되는 데이터 내용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대로 또 만든다면은 해당되는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 리셋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클럭 소스하고 필터의 차단 주파수, 이것도 안에 이제 9250 안에는 또 다른 CPU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CPU를 통해서 그 디지털 필터링을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그 필터링의 차단 주파수 설정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내가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자주 퍼올 것이냐, 해당되는 내용의 그 주기를 이제 샘플링 주파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 관련된 세팅을 뭐 이와 같은 형태로 합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여기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스코프 기능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속도 기능을 지정하는 방법 등이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발생돼서 자동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끔, 보내줄 수 있게끔 하는 인터럽트가 세팅이 가능한데, 인터럽트를 세팅한다면 이와 같이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50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지자기 센서가 또 있으니까, 그 지자기 센서에 해당되는 초기화는 이와 같이 합니다 라고 여기다 다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데이터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센서를 통해서 자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획득해 오는 것까지를 이제 진행을 했다면, 그 수집해 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 비행체의 현재 자세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그 목표로 하는 자세는 무엇인지 라고 하는 연산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직교좌표를 이용하고 구좌표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써놨는데, 그 매드윅이라든지 아니면 마호니라고 하는 그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이 그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첨부해 놓은 소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매드윅,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마호니, 이러한 소스가 있으니 여러분이 꼼꼼히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갖다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 체크에 관련된 루틴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리튬 이온 또는 리포 배터리는 과반전이 일어나게 되면 전지 수명이 많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배터리의 전압을 항시 감시하고 측정해서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착륙을 시킨다든지 전원을 끊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루틴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회로가 배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전원부에 관련된 회로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건 측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가지고 있는 12비트 AD 컨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컨버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값을 읽어서 현재의 배터리가 몇 볼트에 해당되는지를 측정하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짜게 되어 있습니다. CPU 회로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AD 컨버터 핀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이제 스텝들을 이와 같이 정리해 놨습니다. 이 스텝과 이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그 AD 컨버터의 이니셜 코드는 이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초기화가 된 이후에 배터리 전압을 어떻게 읽는지에 해당되는 함수가 이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 부분입니다. 통신은 이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지상국과 그 RF 모뎀,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를 원래 쓰게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 모뎀 모듈을 쓰게 되는 그 전 단위까지가 이제 시리얼 포트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땐 USART라고 하는데, UART 포트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고 세팅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샘플은 데이터는 8비트고 스탑 비트 1비트고 그 다음에 115,200bps로 세팅해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절차와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자체를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터 처리 부분입니다.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제 센싱 되고 있는 데이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제 노이즈들이 이제 끼어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적절히 잘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뭐 그 일정한 그다음에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그 제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칼만 필터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보 필터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칼만 필터는 성능이 우수는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서 이제 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나 우리가 지금 제작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밑에 보시듯이 심플하게 돌릴 수 있는 그 스무스 필터와 그 다음에 상보 필터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해 놨는데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알고리즘은 뭐 비행기, 특히 이제 비행 제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서 얼마만큼 안정되게 비행기를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나게 되는데, 그럼 제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제어는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그 목표치에 빠르게 접근하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행기를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자세가 지금 5도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이걸 수평을 잡고 싶어. 그러면 이제 기울어진 게 현재의 상태고, 그 다음에 수평을 잡겠다. 제로 각도가 5도가 아니라 제로의 각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5도의 상태를 어떠한 출력이나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다시 0도까지 가는 거를 하는 그 모든 동작을 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행기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뭐 좌우로 기울어진 거를 자세를 잡는다든지 앞으로 뒤로 기울어진 거를 자세를 잡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그 각 축마다의 그런 제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제어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그 알고리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발표가 되었는데,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PID라든지 퍼지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제어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드론에서는 PID 제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PID 그 제어의 알고리즘이 그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ID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P값, I값, D값을 가지고 제어한다 해서 PID라고 한 겁니다. 그럼 P값은 뭐고 I값은 뭐고 D값은 뭔지 이제 다음에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제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 다시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과 상태값의 차이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것만큼 더하든 감하든 하게 되면은 목표값에 계속 가까워져 가겠죠. 그런 형태로 제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목표값에 다가가기 위한 이 값을 그대로 빼줄 거냐, 아니면 어떠한 값을 비례값을 넣어서 예를 들어 좀 더 빨리 가게 할 거냐 아니면 천천히 다가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례값의 k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지금 차이가 난 부분만큼을 곱해 가지고 다시 제어로 피드백을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k 값에 따라서 빨리 도달을 하거나 늦게 도달을 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지만, 빨리 도달하면 빨리 도달하는 것만큼 뭐그
오버슈트,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과도하게 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K 값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 값인데, I 값은 뭐냐면 아까 K 값을 주고 어떤 데이터를 줘서 해당되는 값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그 뭐 0.1이 됐든 아니면 뭐 0.5가 됐든 이런 값들을 써서 그 값에 차근차근 접근하게 해 가지만 끝끝내 사실은 그거 안에 들어가는 값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사실은 이 값만 가지고 완전히 그 목표값과 현재 값이 똑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끝끝내 그만큼의 그 차이 값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에라 값을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합니다. 그 적분한 값을 보상을 해주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값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적분 계속적으로 에라를 적분한 값을 가지고 컨트롤 하게 되면 이제 P와 I 값을 가지고 그 제어를 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제 D 값은 무엇인지 그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P 값, I 값, 다음에 이제 D 값입니다. D 값의 의미는 보시는 그 수식에서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변수, 그러니까 차이 값에 해당되는 에라 값에 해당되는 그 미분, 그러니까 기울기에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만들어내는 값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P 값, 그 다음에 I 값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목표치 값에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데이터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하면은 내가 원치 않았었던 그 목표치를 지나친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또 반대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까지 가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목표치 값에 가깝게 그 따라가는 그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한 값이 기울기죠. 그 기울기의 수준에 따라서 그 피드백 시켜주는 값을 만들어서 반영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P 값에 관련된 상수, I 값에 관련된 상수, 그 다음에 D 값에 관련된 상수,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그 값들이 조합이 돼서 궁극적으로 그 제어를 하기 위한 피드백 그 데이터, 제어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출력이 나가게 된다 해서 이제 PID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PID 컨트롤은 이제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원 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바로 이제 비행기의 그 하드웨어 구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 어느 자세다라고 하는 해당되는 내용을 센서 시스템이 그 센싱을 해서 그 값을 이제 현재의 상태 값을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값, 내가 이제 자세를 바로 잡겠다는 게 이제 제로라면 목표값 제로를 집어넣어서 그거의 차액에 해당되는 요 에라 값을 P, I, D 각각의 항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다시 모으면은 이제 원하는 출력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 각 축마다 비행기의 각 축, 원래 축은 이제 피칭, 그 다음에 롤, 그 다음에 요에 관련된 각 축에 관련된 그 제어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PID 루틴에 의해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 축에 관련되어 있는 PID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 코딩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PID 컨트롤 관련한 루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제 각 축에 관련돼서 그 각축이라는 게 롤, 피치, 요에 관련된 이제 컨트롤을 하는 PID 컨트롤을 하는 루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그 코딩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 요 부분에 관련된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식이 뭐 그렇게 어려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루틴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어렵게 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 밑에 보시는 이제 튜닝이 문제입니다. 이 튜닝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실은 매우 현실적으로 맞춰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튜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앞에 설명드렸었던 이 PID 값의 각각의 상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바로 튜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튜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 시스템 조건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험적인 방법, 실험을 해보면서 적당한 데이터까지 찾아내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수학적인 방법은 시스템에 관련된 이 모든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경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험적인 방법,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뭐 고정익 비행기에서 롤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제 피치를 가지고 한다든지,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했던 건 아니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멀티로터 형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이제 날려가면서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저희 드론 회사에서는 실제 어느 정도 이 밑에 있는 값이 지금 예를 들어 드론 아카데미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값으로 기본적으로 맞춰 놓고 실제 날려봅니다. 날려봤을 때 이제 너무 오버슈트가 많다든지 하면은 뭐 B 값을 줄이고, 그다음에 D 값을 조정하고 I 값을 조정하고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거 위에 있는 그림은 참조만 하시고, 요거에 해당되는 0.5, 뭐 0.45, 그다음에 0.8에 해당되는 값을 일단 디폴트로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다 가감하면서 동작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뭐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카데믹 드론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는 비행 제어, 그러니까 FCC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시퀀셜 제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시퀀셜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OS 없이 짜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죠.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실제 스스로 알아서 다음 일을 하고 또 다음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대신, 이제 OS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사이즈라든지 규모가 작게, 그 다음에 이제 CPU의 어떻게 보면 성능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시퀀셜 프로그램을 짤 때, 이거는 뭐 나중에 OS를 가지고 짠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인데, 실제 짜면서 하나하나 해야 될 업무 내용, 그러니까 그 실행해야 될 내용들을 보시면은, 먼저 비행기 자세를 센싱하기 위한 IMU, 그래서 관성 센서죠. 관성 센서의 데이터를 읽는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삼축에 관련된 데이터를 계산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ID 컨트롤을 위한 계산 루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터리에서
그 잔량이 지금 얼만큼 남았는지 검사하는 루틴, 그 다음에 모터를 제어하는 루틴,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처리하는 루틴, 그 다음에 이제 비행체 스테이터스를 레포트하는 루틴, 기타 이제 LED를 깜빡거린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관련된 루틴, 이렇게 이제 실제 처리해야 될 그 업무 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시퀀셜 프로그램에서는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 일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는 OS라고 하죠. OS를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짜느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이러한 것 같은 루틴들을 그냥 각각 다 짜서 운영체제한테 올려주면 운영체제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다 일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운영체제 중에서 우리 이렇게 비행기의 FCC와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 운영체제를 써야 되는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실시간 운영체제는 그 리얼타임 O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응답이 필요한 응답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OS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끔 OS 구조가 만들어진 걸 이제 리얼타임 OS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내용들은 요 내용이 이제 주로 구상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의 비행 기능 및 기타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써놓은 건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호버링이 유지가 되는 어떤 내용을 좀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버링을 한다는 얘기는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루틴들이 이제 조화롭게 돌아가면서 이와 같은 루틴을 이제 수행해서 호버링이 되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세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IMU 센서들을 통해서 자세를 측정을 하고, 그 자세가 지금 수평한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수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제 기울기를 측정해서 기울어진 것만큼에 해당되는 기울기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어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올라와서 또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을 해봤을 때 기체 수평이 아직도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만큼에 해당되는 그 PID 루틴을 통해서 다시 또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으로다가 몇 차례 돌다 보니 기체가 수평을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외란에 의해서 또 다시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다시 이런 루틴을 통해서 다시 자세를 잡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바로 이제 호버링 하는, 뭐 호버링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뭐 비행기가 가만히 떠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호버링이라 그러는데, 그 호버링 하는 내용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루틴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